안녕하세요. 비욘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양병원 가정의학과 차현진입니다. 벌써 2026년도 한 달이 다 지나서 1, 2주 뒤면 벌써 구정 연휴더라고요. 2026년 즐겁게 잘 생활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혈액 검사로 암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암 표지자 검사, 종양 표지자 혈액 검사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먼저 처음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종양 표지자 검사, 즉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것들, 주요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가장 많이들 하시는 간암 관련된 간암 표지자 수치, 췌장암 표지자 수치, 대장암 표지자 수치, 전립선암 표지자 수치, 난소암 표지자 수치,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외에 최근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종양 표지자, 암 표지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암 검진하기가 매우 번거롭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특히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냥 굶고 오셔서 하시면 되지만, 대장 내시경은 약을 먹고 와야 되고 일주일 전부터 보통 식이 조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약 먹는 과정도 너무 불편하고, 일주일 전부터 식이 조절, 깨 종류나 씨가 들어있는 음식 저희가 드시지 마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없이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또 초음파 그 CT에 대해서도 꼭 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간편하게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은 내 친구는 피 검사로 암을 확인했다던데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혈액 검사에 대해서도 인터넷에서도 기사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발병 여부를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지, 혈액으로 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췌장암 표지자가 많이 올랐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지, 진짜 췌장암일지에 대해서도 기사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2023년 기준 주요 암 발생 분율에 대해서 다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발표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남성 암의 1위가 전립선암으로 202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서 주요 암 발생 분율 1위는 전립선암이고, 2위는 폐암, 3위는 위암, 4위는 대장암, 5위는 간암 순서이며, 여성의 경우는 1위가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 3위가 대장암, 4위가 폐암, 5위가 위암 순서이었습니다. 주요 암종 요약병기별 5년 상대 생존율을 보면 이것도 2023년 통계 발표입니다. 모든 암에서 국한 분율, 즉 장기가 원발 장기, 그 발생한 장기를 암이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존율은 약 92.7%로 90%가 넘어가고, 반대로 원격 전이가 된 경우에는 생존율이 27.8%로 매우 낮게 확인되고 있었고, 갑상선암의 경우는 국한 병기에서는 약 100%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고, 반대로 원격 전이에서는 63.7%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전립선암 역시 국한 병기에서는 약 103.6%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원격 전이가 된 경우는 약 51.2%로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도 국한 분율에서는 99% 이상, 하지만 원격 전이가 된 경우는 약 50%로 생존율이 낮아졌고, 자궁경부암 역시 원격 전이가 된 경우는 약 29%로 생존율이 낮고, 위암의 경우도 약 7%가량으로 생존율이 많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장암의 경우도 국한 병기에서는 94% 이상으로 생존율이 매우 높게 확인되었으나, 원격 전이가 된 경우는 약 20%, 폐암의 경우도 원격 전이가 된 경우는 약 13.9%, 간암의 경우는 국한 병기에서도 63.5%로 생존율이 비교적 낮았으며, 원격 전이가 된 경우는 약 3%가량으로 낮게 확인되었습니다.
췌장암의 경우도 국한된 경우에는 47%가량으로 생존율이 다른 암들에 비해서 낮았고, 원격 전이가 된 경우는 약 2%가량으로 생존율이 매우 낮게 나와서 모든 통계 자료를 보았을 때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암검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설명드릴 때 이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고, 암검진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별 검사를 매우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암의 경우는 갑상선 초음파를 하셔서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혹이 괜찮은, 특히 양성인지 악성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전립선 암의 경우는 전립선 암표시자 혈액 검사와 전립선 초음파를 확인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유방암은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가 가장 첫 번째 검사이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HPV, 자궁경부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시행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각각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검진을 하시도록 권유드리며, 폐암의 경우는 저설량 PET-CT, 간암의 경우는 간 초음파, 췌장암의 경우는 췌장 CT 혹은 췌장 MRI를 통해서 암검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사들을 권유드릴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찾으셔서 암표지자 검사, 또 혈액 검사로 암을 알 수 있는 검사를 하고 싶다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종양 표지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정의는 암의 선별, 진단, 병기 결정, 수술 전후의 예후 예측, 추적 관찰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특히 선별보다는 진단이나 병기 결정, 수술 전후의 예후 예측, 추적 관찰에 많이 이용되는 종양 표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검진 하실 때 가장 흔하게 많이들 하시는 암 표지자 검사는 주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암, 두 번째는 대장암, 그리고 세 번째는 췌장암이고,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 암 표지자, 여성의 경우는 난소암 표지자를 하셔서 이렇게 4가지를 가장 흔하게 많이 하십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이 4가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셔서 이 4가지를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대한내과학회에서 보도됐던 종양 표지자에 대한 논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대표적인 악성 종양별 혈청 종양 표지자와 그 역할에 대해 정리해 놓았고, 맨 위에 이 항목에 보시면 이게 각각 암에 대한 것들, 그 암에 대한 종양 표지자, 이고, 이 스크리닝이란 의미가 선별 검사, 즉 검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이어노시스는 진단, 그리고 병의 모니터링, 그리고 예후 예측에 쓰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부신선종의 경우에는 종양 표지자로 스테로이드나 카테코라민, 유방암은 CA15-3, 칼시노이드 종은 5-HA, 그리고 위장관암, 췌장암은 각각 CA, CA19-9, 육모암종은 베타-HCG, 생식세포종은 AFP, 베타-HCG, LDH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간세포 암종의 경우는 AFP, 림프종은 LDH, 골수종은 이뮤노글로불린, 난소암은 CA125, 전립선암은 PSA, PAP 수치, 갑상선암은 사이로글로불린, 칼시토닌 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는 오늘 CEA 수치, CA19-9, AFP, CA125, 그리고 PSA 수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암 표지자입니다. AFP라고 많이 얘기하고 알파-피토프로테인, 알파-태아 단백이라고 부릅니다. 태아의 간에서 생성되는 태아 혈청 단백으로 태아 발생 초기에 생성돼 출생 후 8개월에서 10개월이 지나면 점차 감소하며 정상 수치는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입니다. 정상보다 수치가 높으면 간암 혹은 간경변, 간염 등을 의심할 수 있고, 특히 간암 환자 10명 중 9명에서 이 수치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논문이 나왔던 것인데요. 건강검진 수진자에서 간세포 암종 진단에 관한 혈청 알파 태아 단백 측정에 의의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토대로, 이 나왔던 자료를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총 연구 대상자가 36,552명이었고, 이 중 간암 고위험군, 즉 B형 간염, C형 간염, 간 경변을 가진 사람이 1,619명이었습니다. 이 중 AFP, 알파 피토프로테인 수치가 11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으로 높게 측정된 경우는 16명이었고, 이 16명 중 간세포 암종이 진단된 환자는 4명이었습니다. 반대로 총 대상자 중 간세포 암종의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은 34,933명이었고, 이 중 AFP 수치가 11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인 환자는 11명이었지만, 이 중 간세포 암종이 진단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세포 암종 위험인자가 없던 군에서 간세포 암종이 진단된 1명은 AFP 수치가 상승된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AFP 검사는 간암 고위험군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암 고위험군인 B형 간염, C형 간염, 간 경변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간 초음파와 함께 시행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간암이 아닌 다른 AFP가 상승한 케이스들은 위, 대장 등 간의 다른 장기에서 악성 암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고환암과 같은 비뇨기암인 경우도 있고, 임신 또는 유전적 알파 태아 단백 상승 증후군인 경우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신경 변성 질환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췌장암 표지자 CA19-9입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 안티젠 19-9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요약해서 줄여서 CA19-9라고 많이 부릅니다. 인간 대장 세포주에 면역된 쥐에서 분리된 단 클론 항체를 이용하여 발견한 고분자량의 당 지질로 정상 수치는 0에서 37 유닛 퍼 밀리리터입니다. 무증상 CA19-9 증가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2017년에 발표된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19-9는 정상적으로 췌장 및 담도계에서 합성되고 그 외에도 위나 대장, 자궁 내막, 침샘, 상피세포 등에서도 합성되어 분비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1994년 12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약 79,940명의 건강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이 중 CA19-9을 검사하였을 때 이 중에 1,063명이 CA19-9이 37 이상으로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높은 사람 중 CA19-9이 38에서 100 정도 약간 경미하게 상승된 경우는 약 982명으로 이 중 악성 종양 환자, 즉 암이 진단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CA19-9이 100 이상으로 확인된 높게 상승된 환자는 이 중 81명으로 이 중 악성 종양, 즉 암이 확인된 사람은 약 15명, 19%였고 이 중 췌장암은 4명으로 약 5%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일 기간에서 2004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건강검진을 시행한 62,97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였을 때 CA19-9이 37 이상으로 높게 나온 환자들에게 재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한 번에서 상승한 환자는 약 825명으로 1.3%로 매우 적었으며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상승한 경우는 501명이 확인되었고 이 501명 중 353명에게 6개월 이상의 추적 검사와 복부 CT를 진행하였습니다. CT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MRCP, ERCP, 즉 췌담관 쪽을 정확히 보는 검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핵의학 검사인 PET-CT를 진행하였습니다. CT상에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CA19-9을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추적 검사를 계속 시행하여서 지속 상승한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CA19-9이 감소되거나 정상인 경우에는 추적 검사만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행하였을 때 501명 중 약 353명 중 10명에게서 악성 종양이 확인되었고 이 중 4명에게서 췌장암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췌장암 환자 중 약 1명은 수술이 불가능한 사기로 발견되어서 CA19-9의 상승으로 비교적 여러 번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성 병기로 췌장암이 발견되어서 이에 CA19-9은 췌장암에 관련된 선별 검사로는 사용되지 말아야 하며 CA19-9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에만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췌장암을 제외한 CA19-9이 상승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그 외 방광암, 대장 직장암, 그리고 그 외 다른 소화기계 악성 종양, 특히 위암 또는 담독의 암이 있고 그 외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대장 질환 또는 췌장염 혹은 담관염 등이 있겠습니다. 이에 CA19-9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췌장암에 관련된 정확한 검사를 원하시면 CT 혹은 MRI를 같이 진행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장암 표지자 CEA 수치입니다. 칼시노 엠브리오닉 안티젠이라고 부르고 대장암 표지자 줄여서 CEA라고 많이 부릅니다. 당 단백질 한 종류로 위장간암 진단에 사용하고 정상 수치는 5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입니다. 이 수치가 10에서 20 정도일 때는 양성 질환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20 이상인 경우에는 악성 종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기관에서 관찰되는 암 태아성 항원의 위양성 상승에 대한 2019년 전어를 보면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5,786명에 대한 의무 기록을 분석하여서 CEA 수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CEA 수치가 5.0 이상인 경우는 전체 수검자 중 597명으로 약 2.3%였고 이 중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는 약 12명으로 2%, 이들의 CEA 수치 분포는 8.3에서 155.3으로 분포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이 암을 진단받은 12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12명 중 5명은 대장암을 진단되었고 이 중 4명은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1명은 유방암 그리고 1명은 담관암으로 진단되었고 다른 1명은 췌장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CEA가 상승된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면 대장암인 경우 그리고 폐암, 유방암 그리고 췌장 또는 담도암인 경우가 2명 그 외에는 대장 용종이 있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당뇨 또는 흡연 그리고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염증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CEA가 상승한 경우는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당뇨 혹은 흡연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혹은 염증성 폐질환 그리고 대장 용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전체 환자들 중에서 228명에게 추적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약 122명이 대장암 관련된 표지자 수치가 정상 범위로 추적 검사에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약 50% 이상으로 이에 CEA만 단독 상승한 경우는 추적 검사와 필요시 대장 내시경을 따로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립선암 표지자입니다. PSA이고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으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PSA라고 많이 부릅니다. PSA는 전립선 상피세포에서 합성돼 생성되는 분해 효소로 정상 수치는 0에서 3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입니다. 이 PSA는 상승한 경우는 전립선 암을 비롯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등 다른 전립선 질환으로도 증가가 가능합니다. PSA 수치가 4에서 14인 경우에는 4명 중 1명, 그리고 PSA 수치가 10에서 24인 경우에는 2명 중 1명꼴로 전립선암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와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서 2018년
발표한 한국의 전립선암 진단 과정을 볼 때 첫 번째로 검사할 때 전립선 특이 항원에 대해서 기준치가 초과한 경우 혹은 직장 수지 검사에서 결절이 있는 경우에 이제 전립선암을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의 기준치는 4.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이고 이를 전립선암의 진단 과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사에서 보면 남성암 1위인데 국가검진이 없기 때문에 PSA 검사를 국가검진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전립선암입니다. 첫 번째 처음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 2019년 당시에는 4위였지만 4년 만에 남성암 발생 1위로 1위를 지켜온 폐암을 넘어섰고 전립선암은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PSA 혈액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 정밀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서구에서는 비교적 순한 암으로 여겨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립선암 환자의 50% 이상이 악성도가 높은 고위험도 암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위험암은 혈중 PSA 수치가 20 이상, T3A 이상의 병기, 분화도상 글리슨 4등급 중 하나 이상인 경우인데 전이된 진행성 암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전립선암을 국가검진 도입과 함께 55세 이상에서 2년 간격으로 PSA 혈액검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50대부터 발생이 본격화되고 60에서 70대 정점을 이루기 때문에 사망률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고위험군이 급증하기 이전 시점부터 선별검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PSA 검사는 국가암검진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0대가 되시면 남성분들의 경우는 PSA 검사를 따로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난소암 표지자 검사입니다. 캔서 안티젠 125, 저희가 주로 줄여서 CA125라는 검사로 부르고 있고 당 단백질로 분류되는 묘신 구조의 항원이고 정상 수치는 약 0에서 35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진행된 난소암 환자에서는 90% 이상에서 CA125 수치가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8년에 나왔던 논문이고 건강검진 수검자에서 혈청 CA125 수치 증가의 임상전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5년 4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삼성 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에 내원했던 건강검진 여성 수진자 중에서 혈청 CA125를 측정하고 또한 골반 질식 초음파 검사를 받았던 13,03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여기서 측정한 CA125의 정상 범위는 약 2.4에서 36.3 유닛 퍼 밀리리터를 설정하였습니다. 정리한 것을 보면 CA125 수치가 정상 범위인 경우는 약 12,691명이었으며 상승한 경우는 34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347명을 저희가 조사하였을 때 65 이하, 즉 36.3 이상이지만 65 이하로 오른 경우는 매우 경미하게 오른 경우는 256명이었고 95 이하인 경우가 앞에 65 이하인 256명을 포함한 300명가량이 되었고 96 이상으로 많이 오른 경우가 4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체 13,038명 중 난소암으로 진단된 경우는 2명이 있었고 이 2명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는 50세 여성으로 진단 당시에 혈청 CA125 수치는 1615 유닛 퍼 밀리리터로 많이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질식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난소에서 직경 5cm 낭종과 혈관 분포가 많았고 자궁 근종과 복수가 관찰되고 있었고 이에 수술을 시행하였고 전 자궁 적출술 및 양측 난소 부속기 적출술, 장갑막 절제술과 충수 절제술을 시행하고 난소암 3기가 진단이 되었고 조직검사 상에서도 악성, 장액성 난소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단됐던 두 번째 증례는 59세 여성으로 진단 당시에 혈청 CA125 수치는 약 27 유닛/ml였고 질식 초음파 검사에서는 우측 난소에 7cm 이상의 종괴가 확인되어 우측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여 1기 경계성 악성 장액성 난소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CA125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정상 범위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125 상승이 초기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로 CA125 단독 검사는 암표시자 검사로 권유드리지 않고 CA125 검사와 함께 초음파, 특히 질식 초음파를 정확히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체 347명 중 난소암이 확인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46명에 대해서 CA125가 상승한 케이스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약 156명이 정상, 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이것은 약 45%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외 근종, 성근증을 포함한 근종인 경우가 156명, 난소 낭종이 있는 경우가 19명, 자궁경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6명, 결핵이 있는 경우가 3명, 그리고 임신이 2명, 그리고 유방암이 1명, 유방낭종, 자궁내막염, 폐암, 간경변, 췌장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신장낭종, 자궁기형, 그 외에 자궁 적출술을 받으신 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8년 대한내과학회에서 정리하였던 종양표지자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악성 종양별 혈청 종양표지자 그 역할에 대한 표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이 중에서 오늘은 CEA 수치 그리고 CA19-9, AFP, CA125 그리고 PSA 수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별검사로 이 중 의미 있는 항목은 두 가지, 즉 간암과 관련된 AFP 알파 P2 프로테인 검사와 전립선암에 관련된 PSA 검사 두 가지만이 선별검사로는 의미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별검사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나머지 검사들은 병기의 진단이나 모니터링, 그리고 병의 예후를 볼 때 사용하고 있는 암표지자 검사들입니다. 암표지자와 연관된 악성 또 비악성 질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면 AFP의 경우에는 연관된 암은 간세포 암종과 생식세포 암종이 있고 연관된 암이 아닌 다른 질환들의 경우에는 간경변 그리고 간염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EA 수치, 대장암 관련된 수치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고 이와 연관된 암으로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이 있겠고 CEA 수치가 연관된 암이 아닌 다른 질환들의 경우에는 췌장염, 간염,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그 외에 흡연이 있겠습니다. PSA와 연관된 암은 전립선암이 있겠고 연관된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의 경우에는 전립선염 혹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특히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도 PSA 수치가 경미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PSA 수치가 상승된 경우에는 비뇨기과 진료를 꼭 보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CA125 수치입니다. CA125와 연관된 암은 난소암 혹은 일부 림프종이 있겠고 연관된 암이 아닌 다른 질환들은 월경, 그리고 복막염, 임신의 경우에도 CA125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CA19-9 보통 말하는 췌장암 관련된 수치이고 이와 연관된 암은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이 있겠고 연관된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은 췌장염,
그리고 특이하게 궤양성 대장암의 경우에도 CA19-9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센터들에서 암 표지자 검사들을 많이 해서 저희 병원도 그렇고 다른 검진센터들에서 한 것들도 많이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폐암 표지자라고 해서 폐암 표지자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해 보았는데 현재까지의 폐암 표지자는 암의 진단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소세포암이라고 하는 폐암의 종류에는 암 태아성 항원인 CEA, 사이프라 21-1 등이 있는데 CEA는 폐암 진단 당시에 약 50%에서도 상승이 되어 있지만 정상인의 경우도 약 3%, 건강 흡연자에서도 약 20%,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 환자의 50%에서도 상승이 관찰되기 때문에 진단적 의미는 없습니다. 또한 사이프라 21-1도 비소세포암의 암 표지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민감도와 특이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폐암 표지자로서 현재의 기능은 없고 소세포 폐암의 암 표지자로 NSE 수치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 역시 민감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에 폐암 표지자는 현재는 진단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종양이 호전되면 그 값이 저하되고 악화되면 그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폐암에 대한 치료 효과를 판정하거나 재발 여부를 판정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센터에서 선별검사로 폐암 표지자 검사만을 단독으로 폐암을 알기 위해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꼭 PET-CT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방암 표지자도 최근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CA15-3이라는 검사가 유방암 표지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CA15-3은 정상 유방세포에서도 생산되는 단백질로 많은 유방암 환자에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환자에서 암의 경과를 추적하는 종양 표지자로서 유용성이 있고 초기 국한 유방암을 가진 여성의 약 10%와 전이 유방암을 가진 여성의 약 70%에서 증가되지만 건강인에서도 증가할 수 있고 결장 직장암, 폐암, 간경화, 간염 및 양성 유방질환 같은 다른 암이나 다른 질환에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CA15-3 자체 이 검사 하나만으로 유방암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에 유방암 검사는 현재까지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하시는 것을 꼭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경헬스라는 신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2019년에 나왔던 기사이고 종양표지자 검사 바로 알기라고 해서 카드뉴스로 정리된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양표지자 검사 바로 알기라는 내용이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AFP 간암 관련된 수치인데 원발성 간암 선별과 경과 관찰에 활용되고 정상치는 20 이하입니다. 높게 확인이 되면 간암이나 간경변, 간염 등을 의심할 수 있고 그 외 난소암이나 고아암, 임신 때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간암 고위험군인 B형, C형 간염 환자, 간경화 환자라면 복부 초음파와 함께 1년 2회 검사를 권유드리고 현재 공단검진에서 간암검진으로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와 간경화 환자에게 40세 이상부터 1년에 2회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PSA 검사입니다. 전립선암 선별에 유용하고 정상치는 0에서 3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이며 30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추가 검사를 꼭 실시해야 합니다. CA125 검사는 초음파 검사와 함께 부인암 진단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정상치는 0에서 35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이고 골반 진찰, 질식 초음파와 함께 주로 난소암, 자궁 내막암의 선별 진단과 치료 모니터링 및 재발 발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암종이나 양성 질환에서도 수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별 검사로는 현재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CEA 수치고 이는 대장암 예후 판정에 유용한 종양 표지자입니다. 정상 0에서 3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CEA는 대장암, 폐암,
간암, 부인암 등 대부분의 암종뿐만 아니라 타 질환과 흡연자에게서도 수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 선별검사로서의 의미는 매우 약합니다. 하지만 대장암의 병기, 예후 판정, 모니터링, 간 전이 여부 판단에 유용하기 때문에 대장암이 있는 환자들에서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CA19-9입니다. 췌장암, 담도암의 예후와 재발 판정에 사용되는 종양 표지자이고 정상치는 0에서 37 유닛/ml입니다. CA19-9는 암 외 타 질환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CA19-9 역시 선별검사로서 유용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이나 담도암에서 이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별검사보다는 예후에 판정에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고, 또한 치료 후 CA19-9 수치가 다시 증가하면 재발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종양 표지자 검사는 선별 진단하는 가장 기초적 검사이지만 암 외에 다른 요인으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다고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추가 검사를 꼭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질문 온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이 빛나는 밤 님입니다. 종합검진 항목 중에 종양표지자 검사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피 한 방울로 암을 찾아내는 검사인가요? 검사 결과에서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오면 무조건 암에 걸렸다고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수치가 정상이라면 몸 어딘가에 암이 있어도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신뢰도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딱 적합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가 우선은 종양표지자 검사,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보통 말씀드리는 종양표지자 검사인데, 우선은 피 한 방울로 암을 찾아내는 검사라고 예전에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최근에는 그 외에도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종양표지자 외에 다른 검사들도 아마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종양 표지자 검사에 해당되는 파트인지는 한 번 더 검진하셨던 기관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높은 경우에 다른 질환 때문에 높으신 경우도 있고, 또한 추적 검사를 하다 보면 정상인데 당일날만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높으면 무조건 암이라고 진단하지 않고, 보통은 첫 번째는 해당 검사를 추적 검사, 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한 이제 암이 조금 걱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간암 표지자 검사가 높게 나왔는데 간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저는 보통은 진료실에 오셔서 간암 표지자 검사 재검과 함께 간 초음파를 한번 해보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검사상에서 초음파나 뭐 CT, MRI 등의 영상 검사에서 사실 이상 소견이 없다면 암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검진 자체가 사실은 조기 암 검진을 목표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CA19-9 사례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셔서 혹시라도 이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검사를 했을 때 살짝 높은 수치라면 재검상에서 괜찮은지를 보시고, 재검이 괜찮다면 사실은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초음파나 CT상에서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수치가 반대로 질문하셨던 것처럼 수치가 정상이라도 초음파나 CT상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암 표지자 수치 하나만으로 암에 대해서 모든 검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고,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원하신다면 초음파나 CT 혹은 그 외에 다른 검사를 하시는 것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은영리 님인데요. 간 종양 표지자 AFP가 상승하면 안 좋은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검진센터에서 검진하시는 분들 중에도 실제로 AFP가 상승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타 기관에서 검사하시고도 이 AFP 알파 피토프로테인 수치가 높다고 간 관련된 검사를 권유받았다라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AFP 수치가 상승했다는 자체로 좋다 나쁘다 뭐 간암이 있다 없다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FP 수치가 상승한 경우 저는 진료실에 오시면 가장 첫 번째는 간 초음파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간 초음파를 하셨다면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이전 소견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셨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뭐 이전에 혹이 있다고 들으셨다. 보통은 혈관종이신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셨다면 필요하시다면 간 CT도 권유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답변 드렸던 것과 비슷한데 한번 상승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다 암이다라고 하진 않고 추적 검사를 시행하고 보통은 제가 진료실에 오신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진짜 암이면 2배, 3배 이상으로 계속 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상승한 것만으로 좋다 안 좋다는 판단할 수 없고 특히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간 경변 등 고위험군이 간암에 대한 고위험군이 아니신 경우는 사실 AFP가 상승한 자체로 간암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하시고 또 추가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이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너무 크게 하진 마시고 우선 진료실에서 상의를 해보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짱눈 님인데요. CA15-3 29.6으로 거의 경계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암을 의심해 봐야 하나요? 라고 하십니다. 네, 이것도 제가 진료실에서 참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표지자 검사로 최근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방암 표지자 검사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방암이 있으신 경우는 사실 의미가 있는 검사인데 현재 유방암이 진단되지 않으신 경우는 이 CA15-3 수치만으로 유방암을 진단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계선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은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를 하시도록 꼭 권유드리고 여기서 이제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추적 검사 기간을 또 정하고 뭐 3개월, 6개월마다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만일 유방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 상에서 다른 이상 소견이 전혀 없다라고 하신다면 CA15-3 수치가 높은 것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CA15-3 수치를 추적 검사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 표지자, 특히 유방암 표지자 검사만으로 이게 높다, 낮다, 또 경계에 있다 만으로 절대 유방암을 진단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내가 유방암이다라고 걱정해서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지만 추가적인 검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는 꼭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현정 님이고요. 칼슘이나 칼륨 수치가 높아도 암을 의심할 수 있나요? 주무시고 일어나면 식은땀이 많이 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진을 해야 하나 고민, 걱정이 많습니다. 80세 어머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종합검진을 하면 이렇게 전해질 수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해질 수치에서 칼슘, 칼륨 수치가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조금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높다고 뭐 꼭 암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치가 높은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위험하거나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재검이 필요하고 특히나 칼륨 수치의 경우에는 계속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장이나 다른 기관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적 검사, 재검, 그리고 계속 높으신 경우는 치료를 꼭 받으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칼슘도 저희가 부갑상선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계속 높으신 경우는 꼭 진료를 보셔야 하고 특히나 뭐 식은땀이 많이 나시고 이런 경우에도 뭐 탈수나 다른 것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전해질 수치 관련돼서도 당연히 진료가 필요하시고 현재 식은땀이 많이 나고 뭐
이런 증상에 대해서도 가셔서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시고 전해질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칼륨 수치의 경우는 높은 경우에는 교정이 빨리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빨리 보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검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이상 소견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신 경우는 저는 검진보다는 진료를 먼저 보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진료를 보고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종합 검진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스타틴을 장기 복용하면 당뇨병 위험이 없던 사람도 당뇨병에 걸리나요?" 라는 지연 멋전 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내용과는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도 이전에 스타틴 관련된 내용들을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려서 아마 같이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타틴을 드신다는 것은 고지혈증 즉 이상 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고 스타틴으로 인해서 당뇨병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뭐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되어 있고 학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장기 복용해서 스타틴 때문에 당뇨병이 생긴다기보다는 스타틴을 드시게 되면 아마 드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최소한 1 년에 2번 정도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보통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의 약 80% 이상 정도가 당뇨병 전 단계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외에 뭐 당연히 당뇨가 동반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에 있던 분들이 인제 당뇨가 확인되는 것이 스타틴을 드시고 계신 상황에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당뇨를 쪼끔 더 빨리 알 수 있어서 장기 복용한 경우 당뇨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은가라고 많이들 생각은 하고 있고 실제 인제 스타틴 종류 중에서 당뇨와 연관이 쪼끔 되어 있다라고 보고된 스타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당뇨와 연관성이 적은 보통 저희가 피타바스타틴이라는 약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약제로 변경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장기 복용만으로 당뇨병 전혀 없으시던 분들이 '당뇨병에 생긴다.'라는 것은 쪼끔 가능성은 뭐 연구상에서는 전혀 없다고 되어 있진 않습니다마는 가능성은 크게 높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종양 표지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또한 질문 온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검진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구정 연휴가 오는데 가족들과 좋은 소식들 나누시고 행복한 2월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병원 가정의학과 차현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